그리고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면 재밌는 내용은 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당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도 좀 코미디, 이것도 좀 지들끼리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뭐 지들끼리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보면 예. 국민의힘이요,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1068건의 글을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커지니까 지도부 차원에서 요거를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봤는데, 채널A 취재 결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위 높은 욕설, 비방글은 한동훈 명의로 쓴 글 161건 중 12건에 불과하다고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안을 지금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엿보이죠. 나머지 가족 명의글 907건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 463건이고 기사를 긁어서 붙인 게 몇 건이고 몇 건이고 몇 건이고 막 이런 식이에요. 네. 당 핵심 관계자는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 욕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 당원 게시판의 다른 명의 글도 문제 삼는 것이 맞다.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은 더 문제 삼아야 되며 인터넷 댓글도 수위 높은 것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한 대표와 동명이인인 사람도 당원이고 대통령 욕설이 있다고 해서 범죄자 취급을 하면 곤란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쌔바닥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쫄려서 우리 당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비방글, 저와 같은 명의 비방글은 오직 12건일 뿐입니다. 요렇게 사안을 축소시키는 거죠. 맞아요. 논점 흐리기입니다. 다른 가족들의 글이나 실제 보도된 거를 제가 꼼꼼히 뜯어봤을 때, 아니 이거는 그냥 빼박 캔트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도망가고 논점을 비틀고 뭔가 당 차원에서 조사 다 했다, 끝냈다, 빨리 매듭 짓자 이런 식인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친윤을 중심으로 또 보수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당원 게시판 논란, 당계의 논란이라는 게 일파만파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메인 DC가 돼버렸어요. 아니 심지어 이재명 재판이나 이재명 선고도 국민의힘과 보수층에는 굉장히 식상한 주제예요. 식상하고 재미없고 어차피 이재명은 구속된다라는 식의 그런 컨텐츠만 만들어 제껴봐야 별 조회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파 유튜버라고 부르는 분들, 그런 분들 컨텐츠를 보면 대부분 다 친윤계 쪽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핵심 이슈가 되어버린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만 도망갔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너무 도망을 가니까 여기에 민주당을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그 본인 가족들의 명의나 이런 걸로 형성된 거에 대해서 집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여보, 혹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은정씨? 예? 진은정씨,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한동훈은 제가 어제 저희가 토요일 라이브에 그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런동훈 영상으로 한동훈의 이미지는 대중에게 대선 주자로서 자리 잡기에는 망했다. 이걸 이제 일부 상처가 있겠고 아예 끝났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의 이미지가 망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닌가요? 안철수의 런철수 영상과 안철수가 그간 해왔던 여러 좀 비겁한 변명들,
도망가는 화법들, 이런 것들 때문에 대선 주자로서 이미지가 많이 쇠락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간철수다, 간 본다, 확실하게 결정 못한다, 도망간다, 이런 이미지거든. 근데 한동훈도 대표직을 걸든지, 대표직을 걸면 돼요. 아니, 법무부 장관일 때 그렇게 장관직을 거는 걸 좋아하시던 분이 왜 대표직과 자신의 정치 생명을 못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그런 거예요. 살려고 하면 죽어요. 죽으려고 하면 삽니다. 사즉생, 생즉사. 이 말이 딱 맞아요. 자신의 정치적 위기가 코앞에 왔을 때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진실하다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나의 진실함을 대중 앞에 있는 그대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억울하게 흑색선전을 하거나 마타도어를 하는 세력을 맞상대하는 전략은 죄송한데 노무현 같아야 됩니다. 노무현처럼 직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위기에서도 정말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우리 장인이 빨치산이었다. 그래. 그게 뭐? 알고 결혼했습니다. 우리 장인이 빨치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빨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를 버리면 대선 주자가 되고, 아내를 안 버리면 대선 주자 못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직진해야 돼요. 직진. 오직 직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랄까, 직진을 하는 게 아니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이런 모습. 저기요, 저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예? 저는 저만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분위기 좀, 아이고, 저 어디 갔어? 잠깐 분위기 좀 쿨다운 하고 가도 될까요? 저기요, 저는 저의 가족을, 은정이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 분위기를 캄다운 해봤습니다. 예, 되도록이면은 좀 조롱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답답해서 그래요. 한동훈 대표, 저는 이제 과거에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처음으로 여야 회담을 할 때, 자, 그래도 한동훈에 대한 햇볕 정책 가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틀렸어요. 한동훈이나 이준석 같은 이제 이런 정치인들의 부류는 저는 막다른 골목까지 푸시를 해서 자신이 절대적인 위기에 왔을 때 칼을 뽑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굳이 뭔가 햇볕 정책이라는 거를 상대 진영이나 반대 진영에 있는 정치인에게 할 시기도 아니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고 이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강하게 밀어붙여라. 예? 제가요? 언제 제가 언제 조롱을 했습니까? 예?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렸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다시 현타가 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아이고 정말 쉽지 않네요. 예, 그 일요일에 그 어쩌다 라이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쩌다가 만나는 것도, 길 가다가 어쩌다 만나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좀 분노스러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보셨을 테지만, 외교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사도광산 얘기를 좀 잠깐 할 건데, 예상 그대로입니다. 예상 그대로, 군함도에 이어서 사도광산도 일본에게 당했습니다. 예.
맥락을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정부가 원래 그 일본에서 하는 추도식 행사를 참석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추도식이냐? 조선인 강제노동의 현장인 사도광산의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추도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추도식에 이제 참석하는 그 인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사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일본이 좀 뭐랄까 대가리에 든 게 있으면 이런 추도식에는 어떤 우익적인 인간을 보내는 것은 지양돼야 하겠죠. 근데 보시면 사도광산 추도식은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사도광산을 등재 신청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편에 손을 들어주면서 강제동원 역사를 알리는 전시를 유적 현장에 설치하기로 한 것과 함께 이게 한일 양국의 주요 합의 사항이었는데요.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런 지적을 했죠. 일본 측의 합의 이행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군함도 때도 뒤통수를 한번 후려 맞아봤기 때문에 사도광산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에도 이렇게 미이행을 했는데 이번에 일본의 선의를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랬는데 이거 보세요. 일본 측은 추도식 개최일을 확정하는 것도 매우 소극적이었고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비난을 했었는데 일본 정부 대표 참석자가 누구였느냐? 결국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인사를 보내겠다고 결정하면서 외교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고, 일본 측의 선제적인 조치를 믿고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까지 강제 동원 역사 현장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을 막지 못한 한국 정부의 외교 실패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는 이렇게 될 줄 알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예상했던 일이에요. 근데 듣지 않았죠. 이런 거를 내주면 마치 더 많이 받을 것처럼 계산이라도 하고 덤벼든 게 아니라 기시다의 시다를 했을 뿐입니다. 기시다 시다. 기시다 시다. 응? 기시다, 응? 시다, 응? 와타시, 응? 와타시와, 응? 응? 기시다, 시다 데스네. 와타시. 그런 거지, 뭐. 조금 열받는 뉴스가 어제 오전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예상했던 일인데, 왜 그 일본한테 이렇게 넙죽 엎드려서 제대로 뭘 받지도 못할 거면서 이 유적 현장에 이런 추모비나 추도 기념관을 설치하는데 그 내용조차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우리 국민들의 입장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일본 마음대로 지네 유리한 대로만 담아놓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뻔하고 추도식에 마찬가지로 우익 인사를 보낸다는 것은 전혀 뭐 어떤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보고 나서 거봐라 이럴 줄 알았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만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역시 제 라이브에 자주 와주시는 우리 이명박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응? 한일 외교를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맞짱가 보죠? 예. 예, 어쨌든 우리 이명박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네요. 예, 아무튼 이제 예견됐던 외교 참사 한국 군함도에 이어서 일본에게도 당했다. 이제 이런 헤럴드 경제의 보도이고요. 저는 이제 경제지들이 사실 정부한테 받아먹을 게 많아서 정부 비판적으로 쓰는 기사들은 좀 주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편인데 세계일보도 결국 파국 엔딩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이거는 만약에 외교부에서 이 추도식에 참석을 하게 되면 이 유족들에게 너무
모욕적이다. 이제 이런 부담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럼 우리 정부가 얻는 게 뭐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얻은 게 없습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안타깝고요. 요 내용은 그냥 뭐 짧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굴욕 외교의 파장,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어차피 저는 친일적 그리고 매국적 외교라고 봐왔고, 한일 외교는 너무 굴종적이며, 아까 제가 조롱을 잠깐 했습니다만, 오므라이스 먹고 오신 게 이게 결과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물의 절반을 채우면 나머지 일본이 재팬이 채워준다면서요. 니폰이 그걸 채워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어떤 동등한 자격과 동등한 선에서 외교를 한다는 것은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내어줄 수는 있지만 얻는 것은 더 많아야 된다. 이런 실리적 외교를, 실용주의적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일본이란 국가를 상대로 너무 과하게 굴종적으로 외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리도 챙기지 못했고 태도 역시 자세 역시 너무나 굴종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해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뉴스를 드는 생각은 우리 이명박님이 과거에 늘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현타가 오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침에 어쩌다가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현타가 오는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과 진짜 재밌게 방송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더 혹시나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까봐 재밌는 아니고 살짝 미쳐버린 내용일 수 있겠는데, 그 내용 가기 전에 요거 가겠습니다. 저는요, 집회 나가시는 분들도 응원 드리고 박수쳐 드리고 그러니까 많이 가보시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주자주 집회에 참석하시는 거를 막 이렇게 부담드리고 압박을 하고 싶진 않은데, 그렇게 느끼실까봐. 근데 다만 한 번 정도는 가서 현장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면 이 기사로 보는 거와 그냥 뉴스로 보는 거와 현장에서 보는 거의 차이는 좀 있긴 하거든요. 물론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꼭 자신의 성향이 뭔가 진보적이고 민주당원이시고 꼭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거기 민주당 집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이제 그런 색깔을 다 빼기로 했고, 지난주 집회와는 다르게 이번 주는 다 그렇게 다르게 방향을 설정해서 앞으로 가기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집회가 된 거니까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과는 별개로 이 정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를 냉정하게 해주시고 좀 용산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점에 동의하신다면 한 번 정도는 나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는 이걸 좀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임기가 절반인데 대학교 교수님들이 나와서 얼굴을 걸고요, 이름을 걸고요, 얼굴을 걸고 이름을 걸고 이렇게 시국선언을 하고 계세요. 이름을 걸고 시국선언을 하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 학계에서 침묵이 딱 깨지고 이렇게 시국선언이 탄생을 한다는 것은 한두 명도 아니고요, 하나의 학교도 아닙니다. 무려 대학가에 따르면 55개 대학 3,400여 명입니다. 여러분, 55개 대학 3,400여 명의 시국선언이에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감히 제가 표현하건대 민주화 80년대 민주화 운동 시절이나 그리고 유신 독재, 군부 독재 시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런 시국 선언이 나오고 있다. 삼기세신님 삼기세신님 쉬운 뉴스 해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후원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55개 3,400여 개라는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임기 절반인데 이 정도라면 죄송한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예, 그런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학계의 침묵이 깨지고 시국선언이 탄생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자신의 직을 걸어서 얼굴도 까고 이름도 까고 플랜카드도 걸면서 기자회견까지 하실 정도인데 대학 교수님들의 양심, 학자로서의 양심이자 국민으로서의 양심, 대체로 이게 다 내용들이 유신 독재, 군부 독재,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등장했던 그 시국 선언과는 약간 결이 달라요. 물론 대통령과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등장하는 시국 선언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 시국 선언을 좀 살펴보시면 민주주의가 없었던 국가에 민주주의가 와야 한다라는 그런 맥락의 시국 선언입니다. 유신 독재 시절이나 사실상의 독재자가 군림했던 유신 독재와 군부 독재 시절에는 민주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탄생해야 된다라는 외침, 그게 시국 선언의 주된 내용이었고요. 80년대 민주화 운동 시절에는 직선제라든지 87년 체제를 가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으로서 시국선언이 탄생을 했죠. 근데 지금 시국선언은 우리가 이미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수십 년간 87년 체제 이후에 직선제 이후에 우리 민주주의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사라졌다, 실종됐다, 근간이 흔들린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없었던 민주성을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를, 우리 국민에게 주권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시국선언이었다면 지금은 우리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어떤 권력자에 대한 외침입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어찌 보면 슬픈 거죠. 역설적인 겁니다. 더 안 좋은 겁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외쳤다면 우린 이미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었는데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 글들이 대부분이고 대통령 물러나라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각자의 학문 분야를 탐구하시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진리 탐구의 영역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무엇이 이 사회의 진리인가? 과학을 탐구하시는 분들, 철학을 탐구하시는 분들, 각자의 분야가 있지만 또한 우리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탐구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교수들과 대학 교수들과 우리 종교인들을 사회적 양심의 대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지식인이란 사람들이, 종교인이란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외쳐주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한 성명이 아닙니다. 임기 절반이라서 시기도 빠르지만 16년 국정농단보다 빠르고 그 폭이 넓다라는 거죠. 메시지의 깊이도 깊고요. 그래서 지금에 나오는 시국선언들은 한마디로 헌법적 가치와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회복을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치는 절절한 외침입니다. 시국선언이라는 게 보통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등장하는 거니까, 예, 해외에서도 우리가 보통 벨벳 혁명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권위 있는 학계에서 나서는 경우는 정말 나라가 어떤 풍전등화의 위기였을 때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저희 에휴 그만 보자. 저희 그 첫 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뀌지 않죠. 사람이라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바뀔 것 같지도 않아요. 바뀔 것 같지도 않아서 저는 이번에도 대한민국 그 헌법이나 성경을 좀 인용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저질렀던 불의와 실정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고 하루빨리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국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각계각층이 우리와 함께 연대하자라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시국선언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제 집회에 나가셨던 분들도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시국선언도 각 지역 각 학교에서 매주 벌어지겠지만 이 집회의 외침과 흐름에 동반적으로 열기가 더 뜨거워져서 아마 올해 12월 내년 초까지도 이 정부는 국민들의 함성에 토요일마다 귀가 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고 그의 임기를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탄핵 집회의 성격인 것 같아서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양반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딱히 뭐라고 반박은 하지 않는데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적 제도를 통해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 맞습니다. 좋든 싫든 결과에 승복하는 것도 민주주의죠. 하지만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통치 행위라는 걸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를 탄핵했을 때 왜 탄핵을 했느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가 실제 그 대통령으로서 감시와 어떤 견제의 의무를 소홀히 하며 주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국정이 농단당하고 있었던 게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지 못할 거라면 적어도 바뀌려는 움직임은 보여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권력 내부는 똘똘 뭉치고 사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한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는 대국민 사과를 선택했고요. 그 이후의 결론은 따로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국회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탄핵당할 줄 몰랐다 그래요. 청와대 분위기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실제 파면당하고 나서 분위기를 깨닫게 되는 멍청함을 보여주죠. 저는 지금의 권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정도의 국정 지지도로, 이 정도의 실력으로, 이 정도의 자세로, 이 정도의 태도로, 이 정도의 마음가짐으로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2년 반 만에 대통령으론 부적합하다라는 평가를 각계각층, 진보 보수 모두에게서 받고 있습니다. 탄핵 공감도가 이미 과반을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회에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선거를 통해 집권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법을 어기거나 자신을 향한 수사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도망가려 한다면 탄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면 그것마저 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내려오든지 누군가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끌어내리게 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니까 특검을 받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실종된 지 벌써 2년 반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앞으로 2년 반을 더 보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에 대한 학대를 조장하고 있고
국가 폭력을 조장하고 있고 방치하는 것이다. 현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일개 유튜버가 아니라 국회에서 정치하신다는 분들, 국회에서 정치하신다는 분들이나 실제 당무를 하시는 분들, 현실 정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꽤나 내가 과거에 힘 좀 썼다, 누구 보좌관 해가지고 평론가 하시는 분들 있죠. 말만 떠들지 말고, 그리고 이 사태를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슬쩍 이제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이 사태에서 떨어져서 좀 냉정해지자, 침착해지자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 삭구랍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면서 윤석열은 또 겁나 비판해. 이럴 때는 욕하고, 이럴 때는 또 감싸주고. 이런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지 마시고, 제가 평가하는 진정한 본인이 애국자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평론가분들도 계시니까 애국자이시면 그래도 같은 목소리를 좀 내어달라. 박근혜 때 국정농단 사태와 오히려 그거보다 더 심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대통령 수사 개입 의혹 이거 특검 못했고, 최혜병,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받았어요. 박정훈이 실제 중형을 받는 순간 저는 이 토요일 집회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민중항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민중항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시국선언이 나오고 있는 지금의 분위기를 좀 냉정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두고두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국선언에 나서는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죄송한데가 아니라 감사하게도 존경합니다. 정말 리스펙트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그나마 학계에 이런 교수님들이 남아 계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또 이제 국민들의 외침이 이어지면서 여러 이제 정치적 상황과 함께 연관되고 결부돼서 이 어떤 집회의 온도가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